여러분들 보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서울 쪽에 집값이 폭등하고 있다고. 그런데 나는 이게 고의적인 것도 같고 무능한 것도 같은 걸 한번 잠깐만 얘기해 볼게요. 윤석열이 대선 때 했던 말이에요. 2022년 2월 17일 기사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악의적으로 집값을 폭등시켰대요. 그러니까 집값을 올릴 생각으로 악의적으로 폭등을 시켰대요. 그래서 지금 그때 그 대책을 28번 내놨는데 이게 실수가 아니다. 일부러 그랬다라고. 그러니까 고의적인. 이 주둥아리 자체가 가짜뉴스예요. 그런 정부가 어디 있겠어요. 지금도 우리가 정권을 뺏긴 이유가 집값 때문에 뺏겼다라는 이야기를 수도 없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권을 뺏기려고 일부러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게 윤석열이고요. 이 장면도 한번 볼게요. 국민의 집 걱정 없애드리겠다. 윤석열이가 실제로 저 공약이랍시고 발표한 게 이런 거예요. 그런데 와 진짜 또 욕 나오네요. 역대 가장 큰 규모로 늘었다. 부동산 과열에 기름 부은 정책 이런 게 있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집 사겠다고 대출 받은 게 역대 가장 큰 규모로 늘었다는 거예요. 이제 대표적인 게 저게 이제 신생아 대출이에요. 신생아 담보 대출이라 그러지. 아이를 낳으면 대출해 줄게. 그런데 이게 어떤 식으로 지금 한번 보세요. 주택담보대출 증감률 추이해가지고 역대 최대예요 저게. 8월 달에만 8.2조를 대출 받아갔어요. 8조 넘게 대출 받았다. 그러면 이게 어떤 시그널이 돼버리냐면 그렇지 않아도 이거 관련해서 지금 이복현 금감원장이 사과했죠. 이 말했다 저 말했다 이 말했다 저 말했다 하면서 혼선을 주기는 했지만 저렇게 계속 대출을 하면은 대한민국 사회에서 서울 그중에서도 강남은 들썩들썩해요. 야 집값이 오르나 보다. 내가 이거 막차 타면 안 되지. 너도라도 할 것이 대출 받아고 저 집을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책 자체가 굉장히 잘못된 건데 저는 진짜 왜 윤석열 그러니까 저는 지금 제가 보고 있는 부분은 이런 거죠. 미국과 한국의 금리 차이가 2% 차이가 여전히 나고 있습니다. 한국은 그동안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었지만 금리를 인상하지 못했어요. 이유는 뭐냐면 부동산 건설사 살리기 위함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부동산 뭐 아파트 공급 뭐 수요 이런 이야기 부동산 이야기로 띄우면서 집값이 올라간다고 하면서 건설사 살리기 위해서 니네 담보대출 받아서 집 사라 이런 식으로 계속 유도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뭐 아까 윤석열이가 문재인 정부한테 했던 게 악의적으로 집값 폭등시키는 거. 아니 왜냐하면은 저기 대출뿐만 아니라 윤석열이가 여러 가지로 지금 굉장히 많은 짓들을 하고 있잖아요. 대표적인 게 종부세. 그렇죠. 집 가지고 엄청나게 비싼 집 가진 사람들한테도 집값 세금 깎아주는 거잖아요. 옛날에 윤석열 정권 들어서 종부세 깎아준 게 예를 들면 한동훈이나 윤석열이나 1년에 2천만 원 깎는 효과가 생겨요. 그렇죠. 바로 생겼죠 한동훈은. 그러니까 니들 막 집 가져. 더군다나 여기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다주택자들한테 또 시그널을 주는 거예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거든요. 이래놓고 지금 한번 보세요. 그다음에 GDP 대비 가계부채 규모 이렇게 돼 있죠. 저게요. 이제 예를 들어 지금 통계에 따라 약간 다를 수 있는데 좀 더 정확한 표현은 GDP 대비 가계부채 규모가 100을 넘는 나라가 한국이 유일하다고 해요. 저거는 이제 약간 보수적으로 통계를 냈을 때인데 GDP 대비 가계부채가 국가가 지는 빚보다 더 많은 나라가 유일하기도 합니다. 근데 저런 상황에서 국가가 야 빚내서 집 사. 여러분 빚내서 집 사는 박근혜 때 유명한 사건이잖아요. 사실 그 덤터기를 문재인 정부가 썼던 것도 있단 말이에요. 예. 왜냐하면 빚내서 집을 샀어요. 그러니까 빚내서 집값이 집 떨어져요. 예. 그러면 거품이 붕괴된다거나 그 돈을 못 갚아요. 은행에다가. 그럼 은행이 망하는 구조.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망하고 있는 구조예요. 지금 IMF 이야기가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가장 첫 번째가 가계부채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저번에 내가 천조국이라고 그랬어. 천조국. 가계부채가 1000조. 근데 저 가계부채하고 국채, 국가가 지는 빚하고 상관관계를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윤정 님이 집 산다고 대출을 받으면 이자가 꽤 높아요. 그런데 국가가 국민들 돕겠다고 국채를 발행하면 이자가 싸요. 그러니까 국가가 빚을 낸 게 훨씬 더 저렴하죠.
이자 부담이 저렴하기도 적죠. 하고. 근데 지금 천조라 그랬죠. 가계부채가. 근데 이재명 대표가 25만 원 지원금 나눠주려고 하면 한 13조 든다 그러죠. 천조 중에 13조를 풀면 뭐 물가가 올라간다고요? 아닙니다.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가짜 천조 중에 뉴스입니다. 13조를 풀면 13조만큼 가계부채를 완화시키는 효과가 난다고 보는 게 맞죠. 물론 그거 그냥 개인적으로 쓸 수 있지만 6개월이 아니고 한 3개월 정도로 땡기고 이따가 그 이야기 따로 하겠습니다만 이런 미친 짓 하고 있는데 이거 대책이 없는 거예요. 저는 오늘 뭐 자료 보면서 좀 놀랐던 게 서초구 한 아파트가 올 3월까지 33평 기준으로 40억 정도 했는데 지금 60억이랍니다. 그냥 그러니까 참고를 하실 게 그건 호가예요, 호가. 예. 부동산 아니, 가면 호가. 호가가 60억인데 이거 너무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요즘 그 주택 상황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2008년도 미국 서부 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생각이 납니다. 그러니까 결국 빚을 얻어서 집을 사고 집값이 올라가면 또 대출 금액을 또 늘리고 이런 식으로 계속 부실 채권이 그러니까 부실 부채가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 전문가들은 2008년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생긴 이유가 뭐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낮아서라기보다는 오히려 그렇게 계속 집사라고 대출을 늘리다 보니까 채무 상환 능력이 떨어지는 그 비율이 높아지니까 그러니까 저질 채무가 늘어지다 보니까 2008년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나타났다라는 평가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이 대출받아서 집사라고 하는 이 모든 과정 속에서 결국 안 좋은 경기와 함께 저는 대한민국에서도 마치 2008년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같은 게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되는 거죠. 2008년도에 미국에서 그런 금융위기가 있었는데 우리나라 솔직히 비켜갔거든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요. 노무현 정권 때 대출 규제를 굉장히 강화했어요. 자기가 빚을 갚을 만한 능력이 안 되면 대출을 강력하게 규제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노무현 정권이 굉장히 욕을 많이 먹었죠. 그렇죠. 돈 벌 기회를 주지 않았다. 그런데 결국은 많은 비판 속에 정권이 넘어갔지만 이명박 정권 때 결국 미국에서 그런 금융위기가 있었음에도 저희가 좀 우리나라가 극복할 수 있는 이유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렇죠. 사실 경제라는 것 이것은 예측 가능성이에요. 근데 이복형 금감원장이 이랬다 저랬다 하니까 더 불안하니까 막 투자하는 거예요 지금. 맞아. 이게 지금 막차 타는가 보다 하고 쏟아부어서 빚내서. 이때가 아니면은 내가 투자 못하는구나. 그리고 이복형 금감원장이 무슨 말을 하면요. 막 대출 규제 하라는 듯이 저기 은행권을 압박하다가 내가 뭐 대출 규제 하라는 게 아니고 실수요자는 대출을 받아야 된다. 은행마다 생각하는 실수요자가 각자 막 다른 거야. 그렇죠. 어떤 사람은 뭐 다주택자 중에 뭐 저가 다주택자를 가진 사람이 실수요자고 어떤 사람은 고가 주택을 사려는 사람이 실수요자. 이게 막 금융권에 엄청난 혼란을 빚다 보니까 사람들이 더 강남에 투자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왜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동결하고 하니까 윤석열 정부가 금리 좀 인하했으면 좋겠다 이런 멘트를 해가지고 나중에 오해가 한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정부는 금리를 인하해서 조금 더 부동산을 좀 증진시키고 싶고 이복형 같은 경우에는 가계부채가 계속 부담이 되니까 그것 때문에 아마 의견이 안 맞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이 모든 돈에 관련된 리스크를 은행들이 다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자는 싸니까 대출 이자는 비싸니까 예대 마진으로 은행들의 수익이 늘어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반대로요. 부실 채권들이 굉장히 많아진다라는 겁니다. 이 모든 걸 나중에는 금융권이 책임을 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문제는 윤석열이 아예 백치고요. 참모들이네 뭐네 이런 사람들은 윤석열한테 문제 없습니다 하는 거고요. 경제 좋습니다. 현장에 가보십시오 하는 이 돌대가리가 있는 거고요. 근데 이 국제결제은행 굉장히 중요한 국제기구거든요. 그렇죠. 각 나라의 중앙은행이 있으면 중앙은행들 중에 중앙은행인 거죠. 그렇죠. 주택담보대출이 역대 최대로 증가한 것에 경고를 보내고 있어요. 이걸로 나라 망한다는 이야기예요. 사실 내용 들어가 보면 여러 가지 말로 계속 이야기를 했지만 근데 우리나라 사실 관련해서 뭐 대통령실 경제수석이나 경제부총리 이런 애들이 이거 알아요? 금융감독원장이 이런 거 압니까? 모릅니다.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불과 어제인가요? 기재부 장관 나와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가계부채에 대한 관리는 안정적으로 되고 있다. 야,
최근에 주담대가 증가 속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건 경계 의식을 갖고 보고 있다. 그러니까 위에가 더 중요해. 관리가 안정적으로 되고 있다는 증거가 있어요? 없습니다. 왜 역대 최대로 찍어버렸는데 8조를 찍어버렸는데 집 사겠다고 은행에서 빌린 돈이 한 달에 8조야. 뭐 지랄이다 진짜.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국제결제은행에서 경고한 건 그거죠. 어이 한국 니네 이제 빚내서 성장시키는 거 끝났다. 빚 관리해라. 이런 무거운 경고를 내린 진짜 거죠. 중요한 거예요. 예. 가계부채가 많으면은 그 가계부채는 필연적으로 은행에다가 부담을 주고요. 그러다 보면 또 신용 없는 사람은 또 제2금융권으로 가고 막 이러면서 개판 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연못에 돌 던지길 수 있지만 13조부터 시작하는 거야. 개념은 다르지만 근데 이 새끼들 뭐라 그래요? 저 현금 살포라 그러잖아요. 무슨 현금이야. 현금이 3개월 안에 없어진 현금이 있답니까? 일본이 그런 짓 했었어요. 현금 나눠줬는데 다 경제가 안 적응했죠. 좋다고 하니까 소비를 안 하고 다 은행에 저축해버렸던 적응했죠. 사건이 있어서 이재명의 지역화폐가 그래서 유용한 거예요. 너 3개월 안에 없으면 없어져. 그럼 뭐 이렇게 되는 거란 말. 자, 윤석열. 경제가 확실히 살아나는 중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이연병하네. 여보쇼. 한덕수가 완전히 얼굴 다르게 생긴 한덕수가 윤석열하고 똑같은 말 하잖아요. 국회 나와가지고. 경제 좋습니다라고 국회의원들하고 막 대거리 하잖아. 그러니까 다음 주는 저기 윤석열 대통령이 부동산을 방문하지 않을까. 뭐 그런 예측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그러니까 경제가 확실히 살아나는 거는 모르겠는데 세계가 주목하는 건 있습니다. 아까 푸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제결제은행도 무거운 경고를 했고요. 지금 대한민국이 왜 저렇게 됐지? 제가 매번 나와서 대한민국 국가 신용등급에 대한 이야기를 종종 해드리는데 이게 국가에 대한 리스크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거거든요.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언제 망하느냐 대한민국. 문재인 정부에서도 아까 윤석열이가 대선 때 뭐 문재인 정부가 고의적으로 집값을 올렸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이거 겁나게 무능해요. 지금 민들레 헤드라인인데요. 헛다리 짚은 88 대책 여러분 잘 모르셨죠? 저런 게 발표됐었다는 거를. 근데 내용 보면 진짜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해법이 다 엉터리인데다가 저거 집값 잡을 핵심 중에 하나가요. 공급 문제 있잖아요. 집값 상승이 공급 부족 탓인데 이거를 또 뭐 진단부터 빗나가고 막 이런 식으로 지금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봤을 때 이 정권은 전문가 없나? 이런 얘기가 들릴 정도예요. 얘네들이 지금 시그널 잘못 보내가지고 집값 올라간 거를 아유. 저는 그 국제결제은행에서 이번 보고서에서 마지막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해봐라라는 제안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정책 대응을 통해 개선될 수 있다 대한민국 정신 차려라. 자 불균등한 신용 증가를 완화시키고 주식시장의 역할을 확대하고 핀테크를 통한 금융중개 기능을 발전시키면 된다라고 힌트를 줬습니다.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과연 윤석열이 핀테크가 뭔지 알까? 이런 내용들을 알 수 있을까?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저번에 이런 거나 관련해서 정부가 주택 공급 숫자를 조작해가지고 잘못 발표했다는 그렇죠. 기억들 하시죠? 막 몇만 호가 비는 거예요. 이런 과정 속에 얘네들은 서민의 삶은 전혀 관심 없습니다. 종부세 깎아가지고는 그런 짓 하면서 야 나도 고가주택 가지면은 세금 덜 내도 뭐 엄청난 부자인 것처럼 만드는 나는 그런 사람도 개돼지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다시 한 번 말씀드려요. 집값이 올라가면 내 자산은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그거 팔지 않고 혼자 사실 분들이 그 집이 10억이든 60억이든 뭘 얼마나 차이가 있어요? 그럼요. 문제는 내 새끼들은 집 못 산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 천박한 자본주의는 좀 근데 그런 거를 무능한 데다가 사악한 정권이 뭐 해결할 방법도 없고 그것 때문에 정권을 지들이 얻었다고 생각하는 이 정책에 대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짓거리 하는 거예요. 뭐 좀 이런 표현하면 좀 그런 나가 뒤져라 이런 얘기하고 싶어요. 정말 나쁜 놈들입니다 진짜. 아니 뭐 사악하면 좀 유능하기라도 하던가. 사악한테 무능하니까 문제예요. 입만 살아있는 거죠. 경제가 확실히 살아나고 있대. 내가 다시 한번 비판할게요. 윤석열하고 한덕수가 똑같은 대가리 갖고 있잖아. 경제가 살아나고 있대.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술렁술렁해.
얘가 말하는 경제는 수출이 늘어나고 있다는 건데 민생은 깐, 대파 한 단에 지금 2만 9천 얼마 현장 나가보면 물가 때문에 사람 죽겠다고 아우성인데 물가가 오르면요 가처분 소득이 줄어요. 내가 월급을 300만 원 받는데 물가가 오르면 쓸 돈이 줄어든다고. 근데 경제가 살아나고 있대. 세계가 주목하고 있대. 이런 미친 것들이 정권 잡고 있잖아 지금. 그러니까 윤석열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집값 상승 기간이 뭐 유동성이 풍부한 그런 상승 그 경제가 좋을 때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 집값 상승이 경제가 좋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